법정 복도가 차갑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굽에 닿을 때마다 딱딱 소리를 냅니다. 저는 사모 법정 앞에 서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첫 변론 준비 기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립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법정에서 만난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보입니다. 남편. 아니, 이제는 상대방 당사자입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립니다. 둘 다. 판사가 입장하고 자리에 앉으라는 말이 들립니다. 저는 원고석에, 그 사람은 피고석에 앉습니다. 3미터 떨어진 거리.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멉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 의사가 없으신가요?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차갑게. 그 사람의 변호사도 똑같이 말하더군요. 없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정말로 끝이구나. 대화로 풀 수 있는 관계가 아니구나.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한때는 사랑했어요. 아침마다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조심히 가라고 대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법정까지 오게 됐을까요?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정민 47살이에요. 결혼한 지는 23년 차였습니다. 남편 김우진은 저보다 2살 많은 49살로 중견 제약회사 부장이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20평대 아파트.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섰고 저녁 9시엔 돌아왔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술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애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아버지였죠.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았고 용돈도 꼬박꼬박 줬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월 12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용돈과 애들 학원비에 보탰죠. 남편 월급은 380만 원 정도였고 둘이 합치면 500만 원. 빠듯했지만 살만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좋았어요. 정말로요. 신혼 때는 손도 잡고 다녔고 주말이면 한강공원에도 나갔습니다. 첫째 지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울던 모습도 기억나요. 예쁘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어요.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너무 서서히 와서 알아채지 못했어요. 결혼 7년 차 겨울이었습니다. 둘째 준호가 3살 때였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밥도 거의 안 먹더군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국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하지만 한 숟갈 뜨더니 그냥 내려놨어요. 왜 안 먹어?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대답이 차갑더군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자꾸 물어? 그냥 내버려둬.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 급여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이체였죠.
받는 사람 이름은 몰랐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을 보여줬어요. 남편 표정이 굳더군요. 그게 왜? 차갑게 물었습니다. 5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건데?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적금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참견해? 참견?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 가계부를 물어보는 게 참견이에요? 물었습니다. 그래. 참견이야.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번 돈.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돈이 아니라 내 돈.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남이 된 게.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통장 하나로 합치자.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낫잖아.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 나 못 믿어?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나 출근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통장을 따로 관리했어요. 생활비만 공동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결혼 15년 차 봄이었어요. 큰딸 지우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하나 더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영어 회화 학원. 한 달에 35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우가 영어 학원 다니고 싶대. 남편이 TV를 보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돈은? 물었어요. 한 달에 35만 원이야. 대답했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내. 차갑게 말하더군요. 내가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내가 번 돈으로 내. 나는 생활비 이미 다 내고 있잖아. 목소리에 귀찮음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월급은 120만 원이에요. 거기서 제 용돈 빼고 준호 학원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었죠.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안 보내든가. 아니면 내가 더 벌든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계산을 해봤어요. 마트 일을 오후 7시까지 늘리면 월 20만 원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결혼 18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샤워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나 봐요. 뚝 끊겼습니다. 이상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김 차장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는. 샤워를 마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김 차장이 누구야? 전화 왔었어. 남편 표정이 순간 굳더군요. 아, 회사 사람. 짧게 대답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여자던데?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왜 내 전화를 받아? 그냥 두면 되잖아. 미안. 샤워 중이라서.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다음부턴 내 전화 받지 마.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김 차장.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씨앗처럼 마음에 박혔어요. 결혼 20년 차 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식이 많아졌어요. 주 3회. 아니, 주 4회.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았습니다. 새벽 1시, 2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샤워도 안 하고 그대로 잠들었어요. 어느 날 와이셔츠를 빨래통에 넣으려다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립스틱 자국. 연한 핑크색이었어요. 제 립스틱 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붉은색을 쓰니까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불렀어요. 이것 좀 봐. 와이셔츠를 들어보였습니다. 남편이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뭐가? 아무렇지 않게. 립스틱 자국 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자세히 봤습니다. 아, 그거? 회식 때 여직원이 실수로 부딪힌 것 같은데.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실수로요? 물었습니다. 그래.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대화 끝이라는 듯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그 태어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날부터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결혼 21년 차 봄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남편 차에 뭔가를 놓고 내렸다며 차 키를 빌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차 안을 뒤지려는 게 목적이었죠. 조수석 서랍을 열었어요. 영수증 몇 장이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날짜를 봤어요. 제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로 남기려고. 그때 제 모습이 우습더군요. 남편을 믿으려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니.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10시쯤 들어왔어요. 오늘 뭐 했어?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했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정말? 다시 물었어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왜? 뭔가 있어?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탁 놓았어요. 이게 뭐야? 물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디서? 차에 있더라.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긴 한숨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래. 인정할게. 누군가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누구야? 물었어요. 회사 후배.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작년부터 만났어.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제가 뭘 잘못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사랑이 식었어. 차갑게 말하더군요. 그날 밤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파트는 내 명이야.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 거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대출금 절반은 내가 갚았어요. 당연히 절반은 내 거예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갚은 게 얼마나 된다고? 월 120만 원 벌어서?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20년 동안 집안일 다 하고 애들 키운 건 나예요. 그건 내 의무였잖아.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의무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이 의무였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결혼하면 다 하는 거잖아.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된다고.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절반씩 나눠야 합니다. 비록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도요. 하지만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소송하자. 내가 받을 게 얼마나 되는지 법으로 따져보자. 협박처럼 들렸어요. 좋아. 따져보자.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법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소송장을 받고 놀랐습니다. 이혼 소송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청구 금액 5천만 원. 청구 이유는 명예훼손이었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친한 친구 2명에게 털어놓긴 했어요.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하지만 그게 명예훼손이라니.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진실이라고 해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하다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맞소송도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동시에 진행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맞소송.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좋아요. 맞소송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고소한 부부가 됐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 날이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3미터 떨어진 거리.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어요. 판사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남편은 피고석에 앉았어요. 20년 넘게 같은 이불을 덮고 잔 사람이 이제는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조정 의사는 없으신가요? 양측 변호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첫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났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과 또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아주 잠깐. 남편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후회? 미안함?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으니까요. 남편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복도를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어요. 20년을 봐온 뒷모습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캡처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저장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모두 날짜와 시간을 정리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 2명 있어요. 대답했습니다. 연락해보세요. 증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한데. 법정에서 증언 좀 해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놀랐어요. 법정? 진짜 소송까지 가는 거야?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남편이 날 고소했어. 설명했어요.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물어봤대요. 일부 친구들이 답했다고 합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해도 됐습니다. 부부싸움에 끼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도 서러웠어요.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A사 용지 50장 분량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대화, 영수증 사본, 친구 진술서. 모두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었어요. 남편 측에서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이었어요. 남편 외도 사실을 말한 대화들. 그리고 친구들의 진술서. 제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주장이 팽팽하네요. 다음 기일에는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친구가 법정에 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제 일로 친구까지 법정에 서게 하다니.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잠깐.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뭔데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먼저 고소한 건 당신이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변호사가 하라고 해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취하해요.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내가 먼저 취하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피해자예요. 왜 제가 먼저 취하해야 해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돌아섰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차갑게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실감했어요. 세 번째 변론 기일, 증인 신문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외도 사실을 들었습니까?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작년 9월쯤 카페에서 만났을 때 원고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고. 남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은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만 들었습니까? 공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친구가 당황했어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수증만으로 외도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다그쳤습니다. 친구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이런 자리에 서게 만들었어요.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친구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제 눈을 보지 못하더군요.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친구가 작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네 번째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최종 변론이었어요. 양측 변호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의 부정행위는 명백합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원고는 20년 넘게 헌신했으나 배신당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은 정당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손해배상 5천만 원이 타당합니다. 판사가 들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퇴정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법정 문을 향해 걸었어요. 복도에서 스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작게 대답했어요. 당신은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만석이었어요. 우리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우리 사건만 보였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1,500만 원. 제가 청구한 3천만 원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긴 건 이긴 거예요. 작게나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고의 청구도 일부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천만 원. 제가 명예훼손으로 배상해야 할 돈이었어요. 1,500만 원을 받고 1천만 원을 내야 하니 실제로 받는 건 500만 원. 20년의 결혼 생활이 50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봤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걸어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항소했어요. 위자료 1,500만 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항소했습니다. 손해배상 1천만 원이 부당하다고. 다시 법정에 서게 됐어요. 이번엔 고등법원이었습니다. 더 크고 더 차갑고 더 무서운 곳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항소심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1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항소심 변론 기일이었어요. 또 법정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법정에서 만나는 게, 서로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게,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어요. 그 다음엔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조정 의사는 여전히 없으신가요? 양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똑같은 대답, 똑같은 상황. 반복되는 법정 출석.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가 법정에서 싸우는 걸 알고 있었어요. 큰딸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왜 그래? 슬픈 목소리였어요. 어른 일이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작은 아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준호가 요즘 산만하다고.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대답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법정 싸움을 멈출 수도 없고 아이들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울었어요. 방문 틈새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준호야,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가. 작은 목소리였어요. 준호야.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에 서서 울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 똑같았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 변함없는 판결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항소했어요. 이번엔 대법원이었습니다. 저도 상고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2년은 더 걸립니다. 그리고 파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진 것 같았으니까요. 계속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계속 싸우겠다고 했대요. 우리는 끝까지 가기로 한 겁니다. 지금은 3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1년 후일 수도 2년 후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는 법적으로 아직 부부입니다. 이혼도 안 했어요. 재산 분할 소송도 진행 중이니까요. 하지만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남편은 나갔어요.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가끔 법정에서 만납니다. 여전히 서로 눈도 안 마주쳐요. 변호사가 대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처음엔 위로해주던 친구들도 이제는 연락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지쳤겠죠.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컸어요. 지우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에요. 둘 다 저한테 말이 없어요. 필요한 말만 합니다. 엄마 밥, 엄마 돈. 그게 전부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알아요. 법정 싸움에 집중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못 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어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법원 판결 날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달 15일.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3년 만에. 하지만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허무합니다. 이기든 지든 뭐가 달라질까요? 돈을 받는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아닐 겁니다. 남편도 똑같을 거예요. 돈을 덜 내게 된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미 잃었으니까요. 20년의 세월을, 아이들의 신뢰를, 서로에 대한 모든 좋은 기억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대화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남편이 외도를 고백했을 때 제가 소송 대신 대화를 선택했더라면 아마 이혼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지독하진 않았을 겁니다. 법정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친구들을 증인석에 세우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혼보다 무서운 걸 선택했습니다. 맞소송. 서로를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관계. 끝없이 이어지는 법정 싸움. 이혼은 끝입니다. 아프지만 끝이 있어요. 서로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소송은 다릅니다. 끝이 없어요. 한번 시작하면 항소, 재항소, 상고. 계속 이어집니다. 감정은 무뎌지지만 상처는 깊어져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사랑했던 기억마저 증거로 소비된다는 것. 신혼여행 사진이 재산 형성 증거가 되고 다정한 문자 메시지가 공격의 무기가 됩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해체되는 걸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웠어요. 판사가 우리 인생을 몇 장의 판결문으로 정리하는 걸 보는 건 슬펐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대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프더라도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서 싸우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모습이에요. 3년째 소송 중이고 아이들과는 멀어졌고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승소해도 패소해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분노했고 너무 아팠으니까요. 대화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맞소송은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이기는 쪽도 없어요. 모두가 지는 싸움입니다. 다음 달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정말로 끝일까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또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재산 분할 소송도 남아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판결이 나오면 받아들일 겁니다. 이기든 지든.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47살.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할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살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몫이니까요. 저는 제 인생만 잘 살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부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부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부입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면 부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해도 마음이 떠나면 남이에요. 저와 남편처럼.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가장 가까운 적이에요. 서로를 공격하고 약점을 찾고 이기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게 사랑했던 두 사람의 끝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지켜주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세요. 만약 힘드시다면 대화하세요. 참지만 말고 삼키지만 말고 표현하세요. 늦기 전에. 법정까지 가지 마세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결혼은 쉽게 시작하지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식었다면 대화로 풀어보세요. 안 되면 이혼하세요. 하지만 맞소송만은 하지 마세요. 아무도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